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와 함께 연금 많이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특집을 기념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 마련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집 연금 더 많이 받는 법 5부작 이벤트에서는 여러분들의 연금 관리와 투자에 도움되는 도서와 더불어 치킨, 커피, 그리고 잡지 1년 구독권도 준비했습니다. 추첨을 통해 총 100분께 선물을 드리려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제목 아래 설명란 보시면 자세한 이벤트 응모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매 회당 20명씩 추첨하오니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요? 이번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응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퇴직금 받을 때 이건 꼭 따져보자 이겁니다.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김동혁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퇴직금 받는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퇴직금 그러면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좀 도입됐잖아요. 그래서 예. 좀 다양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나뉘게 되죠? 이게 좀 설명하기 되게 까다로워서 네. 되게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무슨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네. 퇴직연금 안 가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라고 보시면 돼요. 예, 크게 보면 우리나라인데 퇴직금 제도, 음.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예, 퇴직연금 제도는 뭐냐 그러면 회사에서 근로자한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잖아요. 예. 보통 이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한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돈을 회사 내부에 두면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에 예치시켜 놓으면 회사가 네. 문제 시키더라도 근로자는 그 돈은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생겨난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라고 퇴직연금 보시면 제도는 됩니다. 그렇게 예, 도입이 됐고 네. 문제는 이제 회사 외부에 맡겨놓은 돈을 예. 어떻게 운영하느냐, 누가 운영하느냐라는 문제가 남잖아요. 예. 그래서 그 돈을 회사가 운영한다. 그리고 회사가 잘 운영해가지고 이익이 나도 회사가 갖고 손해가 나더라도 회사가 책임지고 대신 회사는 정해진 룰에 따라서 퇴직금을 근로자한테만 지급하는 거를 이제 확정급여형 제도라고 합니다. 좀 근로자 다르게 입장에서는 얘기하면 회사 책임형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죠. 회사 되겠네요. 운영형, 예. 뭐 회사 책임형 이렇게 예. 지어놨으면은 예. 이야기가 엄청 이해하기 싫을 편한. 텐데 확정급여형이 좀 어려워요. 저도 이야기가. 이거 하다 보면 예. 되게 외국말을 그대로 번역시켜 define benefit이라고 해서 예.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있고 얼마를 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또 예. 그 운영을 해서 주긴 주는데 얼마를 주냐 그러면 퇴직 이전에 30일 평균 임금 이거 한 달치 급여라고 보면 돼요. 예.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퇴직하기 직전에 한 달 급여에다가 계속 근로기간을 곱해서 퇴직급여를 지급을 해준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면 퇴직금 제도가 됐던 확정급여형 제도는 그렇게 지급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반대로 이제 확정기여형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말씀하신 걸로 이야기하면 근로자 책임형, 그렇죠. 뭐 근로자 네. 운영형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근로자가 1년 일하면 한 달치 급여 이상에 해당되는 돈을 근로자의 이름으로 된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넣어줘요. 그 돈을 근로자가 예금을 살 수도 있고 펀드를 살 수도 있고 ETF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퇴직할 때 그렇게 운용해서 얻은 성과까지 합쳐서 퇴직급여로 수령해가는 제도. 이 제도는 근로자가 운영 잘하면 퇴직금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DC형 확정 기여형 제도에 가입하신 분 같은 경우는 자기 계좌가 있고 그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수시로 좀 확인해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이제 퇴직금 받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고 퇴직금 그대로 받는 제도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제도가 되는데 퇴직금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네. 14일이 넘어가게 되면 지연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한 20%, 연 20% 정도 지연이자를 내기 때문에 대부분 사용자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요. 특이하게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용자랑 퇴직자가 협의를 해서 좀 날짜는 정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뭐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지급하느냐? 지급하는 거는 퇴직연금 가입 여부랑 퇴직할 당시의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퇴직연금 가입자 기준으로 보면 이분이 55세 이전에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의무적으로 옮겨야 돼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네. 이때 퇴직금을 옮길 때는 세금을 하나도 안 떼고 전체 금액이 그대로 다
이전된다라고 ILP 보시면 계좌라는데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가 버린다. 예,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55세가 넘어가신 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IRP 계좌로 이체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일시금 형태로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네. 대신 일시금 형태로 현금으로 수령할 때는 회사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를 합니다.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만 수령을 하게끔 돼 있는 게 현행 제도인데 네. 이제 4월 14일부터 조금 바뀌는 게 있어요. 왜냐면 올해부터 바뀌어요 예, 좀. 예. 제가 퇴직연금 가입한 사람만 제가 IRP 계좌로 의무 이체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55세 이전에. 4월 14일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은 퇴직연금 가입 여부랑 상관없이 자기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전부 IRP 계좌로 의무 이체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55세 넘어가시는 분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제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퇴직금 받을 때 세금은 도대체 얼마나 내는지 이게 또 궁금해지네요. 일단 퇴직급여를 이제 소득세 과세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 필요 있는데 네. 퇴직소득은 내가 뭐 회사에서 10년, 20년 이렇게 일하고 받는 급여잖아요. 네. 그 돈을 만약에 퇴직하는 해에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 가지고 과세를 해보면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세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 누진세 적용하니까 되게 높아져서 이제 퇴직연금, 퇴직소득을 과세하는 첫 번째 원칙은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류 과세한다. 예. 혹시 방 기자님은 그 우리나라 소득 중에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분류 과세하는 게 퇴직 소득 말고 또 어떤 게 있으신지 아세요? 분류 과세요? 뭐 분류 과세? 네, 네.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또 있어요? 집 예. 사고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아, 양도소득세도 내가 집을 오랜 네. 기간에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하는 해에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것도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면 그에 합산을 해버리면 또 엄청나게 세율이 그쵸.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게는 안 한다. 딱 두 예. 종류가 있는데 지금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다른 네.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분류한다. 2023년이 넘어가면 하나가 더 생깁니다. 금융소득 중에서 주식 매매해가지고 생긴 소득 있죠. 네. 그것도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분류해서 과세하는 제도가 생기는데 여하튼 뭐 네.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방금 말했듯이 20년 동안 일하거나 30년 동안 일해서 나온 소득을 합산하지 않더라도 그냥 과세하면 그 금액이 커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이 소득을 과세할 때는 내가 30년을 일했으면 내가 받은 퇴직급여를 30% 나눠버립니다. 그럼 금액이 작아지겠죠. 예. 예. 그런 다음에 세율을 적용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그 근무연수를 다시 곱해주면 세금을 정상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계산한 것보다 세금을 좀 낮게 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으로 나눈 다음에 연을 다시 곱한다고 해서 연분 연승 제도를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세금이 뭐 좀 복잡해 보이네요. 그냥 알아서 예. 계산해 주니까 상당히 예, 낮아지는데 예. 이렇게 또 세금이 너무 낮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법을 조금 바꿔가지고 예. 나누기 전에 12를 곱한 다음에 나누고 다시 세금은 계산한 다음에 12를 곱해주는 식으로 하는 조금 조정 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하여튼 연분 연승을 한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퇴직소득세 계산할 때는 이거 그래도 노후에 써야 되는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소득하고는 다르게 각종 공제가 좀 많다. 공제를 좀 많이 해준다. 근속연수 공제도 있고 환산급여 공제도 있어서 화면에 나갈 텐데 뭐 그 정도 공제 금액이 받을 수 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제가 열심히 설명해드려도 솔직히 세무사가 될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일일이 알아야 되냐. 어차피 뭐 퇴직할 때 계산해서 다 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궁금한 거 제가 이제 퇴직하기 직전 분 상담하면 딱 나온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화면에 표가 하나 나갈 텐데 네. 간단하게 이제 퇴직소득세를 어느 정도 내는지 이제 조견표를 하나 만들어서 좀 보여드려요. 그래서 올해 퇴직하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 네. 퇴직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회사에서 계속 근로기간, 근속연수가 얼마냐. 두 번째는 퇴직금의 크기가 얼마냐. 이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표에 보시면 이제 3억인 사람, 퇴직급여를 3억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번 좀 볼게요. 보시면 이제 이분이 30년을 근무하고 3억 원을 받았다. 그럼 세금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500만 원 좀 넘게 냅니다. 그러면 실효세율이 한 5% 내외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똑같은 3억 원을 받더라도 20년 일하신 분이 3억 원을 받을 때는 2,400만 원 좀 넘게 내요. 금액이 좀 늘어나죠. 적게 일할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네요. 짧은 기간에 일하고 퇴직급여를 많이 받으면 세금을 더 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한 5년 정도 일하고 3억 받는다 그러면 6,50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니까
이게 근속 연수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 한번 보시고 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한번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화면 한번 보시고 딱 보기 힘드신 분은 딱 정지 시켜놓은 상태로 한번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일하는 기간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이제 계속 근로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하나 예외가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 상당수가 네. 퇴직금을 근무 기간 중에 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죠. 엄청나게 많아요. 상당수가 하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제 퇴직 근속 기간 어떻게 계산하냐면 마지막 중간 정산한 날 있죠. 네. 그날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계속 근로기간으로 봅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이 근로기간이 짧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속이 짧아지니까 세금 부담이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것 때문에 세금 분담이 되게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중간 정산을 했어요.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명퇴금을 크게 받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3년 전에 중간 정산을 했는데 이번에 명예퇴직을 하면서 한 퇴직급여 명퇴금을 한 3억을 받았다. 그러면 3억 원을 3년을 일하고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부담이 네.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 표에 따르면 상당히 커지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보시면 이제 사례가 이제 표에 한번 나갈 텐데 제가 이제 작년에 상담하신 분의 케이스를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보시면 이분은 이제 91년도에 입사하셨어요. 91년도에 입사하셨고 퇴직한 게 2020년 연말에 퇴직하셨으니까 실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한 30년 근무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한테 물어보니까 2013년 연말에 중간정산을 한번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1억 6천 정도의 퇴직금을 받고요. 중간정산 퇴직금 받고 세금으로 한 492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번에 퇴직하시면서 2020년 말에 퇴직하면서 명예퇴직금 3억 원하고 법정퇴직금 4천만 원을 해서 3억 4천 정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3억 4천 받았잖아요. 근데 중간 정산 하고 나서 근무 기간은 7년밖에 안 되죠. 근데 지금 표 나가다시피 3억 4천을 받고 7년을 근무한 거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을 해보면 한 6,800만 원 정도 세금이 상당한 나온다. 부담인데요, 이거? 근데 이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산 괜히 했다가 이 세금 많이 내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중간 정산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것도 있고 또 뭐 또 집 산다고 하신 분도 또 있고요. 그런 게 그래서 이거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거. 부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혹시나 중간 정산 받으신 분 같으면 퇴직하시기 전에 항상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과거에 중간 정산 받았을 때 받았던 퇴직급여랑 이번에 퇴직할 때 받았던 급여를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해 달라고 회사의 인사팀이나 아니면 퇴직연금을 맡아서 운영하는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합쳐서 해달라고 그러면 이번에 3억 4천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1억 6천을 받았으니까 합치면 한 5억 정도의 퇴직금을 받으신 건데 합치면은 근무기간이 30년이 되잖아요. 그걸 합치면 이제 근무기간 계속 근무한 걸로 이제 인정이 되는군요. 그러면 이제 5억 원을 30년 일하고 받은 걸로 해서 세금을 계산하면은 한 3,977만 원 정도가 되는데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이 또 490만 원 있으니까 그거 빼고 남아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총 납부세액이 한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합산 안 했을 때는 아까 6,800만 원 됐잖아요. 근데 합산해달라고 말 한마디 했더니 3,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절세를 할 수 있네요. 세금을 한 3천만 원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정산 하시고 바로 퇴직하면서 명퇴금을 받거나 이렇게 퇴직급여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이런 합산특례 제도가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정산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는 하실 때 중간정산 하실 때 이제 회사에서 뭘 주냐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줘요. 그거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보관해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하나 찍어 두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있어야지 중간정산 할 때 세금을 얼마 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증빙을 해야지 합산특례 할 때 좀 쉽고요. 만약에 그거 안 가지고 계시다. 그럼 회사가 보관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에 가셔서 정보 공개 요청을 한번 하시면 세금 냈던 거를 볼 수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세무서에는 기록이 남아있긴 하겠죠. 그거 잘 챙기셔가지고 안 내도 되는 세금은 안 냈으면 좋겠다. 그거 말씀을 한번 상당히 드립니다. 또
금액이 크네요. 차이가 크니까. 네, 그래서 중간 정산하시고 나중에 이제 좀 퇴직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꼭 확인을 보통 그래 중간 정산한 지 네. 얼마 안 돼서 명퇴하시는 분이 이 음. 문제 많이 겪습니다. 네,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네. 퇴직금 받을 때 그럼 세금을 어떻게 내게 되나요? 퇴직금을 아까 일시에 수령하는 네.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음. 세금 떼고 네.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계산해서 세금 떼고 떼고 남은 받는 금액만 거고. 네. 받는데 보통 회사에서는 이제 일시금 받을 때는 급여계좌 같은 데로 그냥 넣어줘버리거든요. 세금 떼고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이체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본인이 IRP 계좌를 선택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퇴직급여 전액이 IRP 계좌로 이체가 됩니다. 그러면 세금 안 떼는 거냐?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세금은 그 계좌에서 인출하는 시점에 부과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사실 궁금했는데 그 IRP 계좌로 딱 가버리면 네. 그러면 이거 인출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IRP 계좌에 넣자마자 네. 인출하는 건 자기 자유예요. 내만도 인출은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세금 부과가 어떻게 대신에 되냐면 세금을 내야 되는군요. 일단. 55세 예. 이전에 내가 넣자마자 바로 빼시면 원래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 내시면 돼요. 불이익이 전혀 있는 건 아니고.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55세 이후에 나 이거 연금으로 받을래? 그러신 분 있잖아요. 네. 그러면 퇴직소득세율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네. 연금소득세를 매깁니다. 그러면 세금을 한 30% 정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연금 수령 기간이 11년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을 60% 정도를 적용하니까 한 40% 정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서 네. 이제 IRP 계좌로 이체했으면 이걸 일시에 찾았을 건지 아니면 연금으로 그걸 받으면서 연금으로 받으면 좀 절세가 또 되는 세금 전략을 많이 하실 건지 예. 특히나 퇴직금 규모가 크고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다 그러면 가능하면 이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좀 사례를 들어가지고 좀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긴 한데요. 예. 우리 또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씨를 홍길동 씨 사례 한번 알아보죠. 홍길동 씨가 예. 이제 55세에 명퇴하면서 예. 한 2억 원 정도를 IRP 계좌로 이체했다라고 볼게요. 예. 그리고 그때 만약 이걸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그러면 2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는 경우라고 보면 예. 퇴직소득세율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2억 원에 2천만 원이니까 10% 정도 세율을 적용받아야 되죠. 일시금 받으면 10%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 예. 케이스인데 이분이 IRP 계좌로 이체한 다음에 연금으로 수령하기로 했어요. 55세가 넘어가셨으니까 바로 연금 수령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뭐 2억 원이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한 해 2천만 원씩 10년에 나눠서 받겠다. 그럼 첫 해 2천만 원을 수령할 때 세금을 얼마 내냐? 그러면 아까 2억 원에 2천만 원에서 10%라 했잖아요. 그럼 10% 세율의 70%. 그럼 7% 세율을 적용을 해요. 그러면 2천만 원에 7%를 적용하면 14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2천만 원씩 균일하게 수령했으면 140만 원씩 세금을 10년 동안 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 더하면 1,400만 원이니까 원래 2천만 원 내야 됐다는 것보다는 한 600만 원 정도를 덜 내는 거고요. 연금을 내면 좀 절세가 되고 그다음에 연금으로 참 받으면 10년 동안 수령하면서 그 퇴직금을 계속 운용해서 또 이자나 배당 같은 게 발생했을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거는 이제 원금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이자나 배당은 그 다음 순서로 빠져나가거든요. 이때는 세율을 3.3에서 5.5% 정도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자가 빠져나가는 시기가 55세부터 69세 사이면은 5.5%, 70세부터 79세 사이면 4.4, 만약에 80세 넘어가면 3.3% 세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적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세제적으로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수령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면 11년 차부터는 이제 퇴직소득세율을 60% 적용하니까 조금 더 세금을 더 절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사례를 보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좀 받는 게 좀 세금을 절감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또 뭐 다른 혜택이 있을까요? 이렇게 연금으로 퇴직을 받으면? 하고 나면 이제 건강보험 이슈를 제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많습니다. 건보료가 너무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해가지고요. 예금이나 뭐 이런 데 운영을 하시게 되면 이자나 배당을 받잖아요. 네. 이자 배당 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소득 부분은 건보료가 부과돼요. 근데 내가 퇴직금 규모가 좀 커서 그 운영하다 보면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 금액을 만약에 IRP 계좌에 넣어서 연금으로 수령을 하시게 되면 이 이자나 배당의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그래서 혹시나 예. 규모가 크신 분은 IRP 계좌에 넣고 건보료 부담을 좀 줄이는 방향에서도 이걸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예. 또 IRP 계좌에서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가입할 수 있거든요. 예금, 우체국 예금, 예. 예를 들어 뭐 창호저축은행의 예금 이것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펀드, ETF, ELS, 리츠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으니까 상품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예. 굳이 내가 세금이 걱정된다, 건보료 걱정된다 그러면 IRP 계좌로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고 예.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퇴직금을 아무래도 연금으로 받으면 좀 혜택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목돈이 이렇게 묶이는 거, 이걸 좀 싫어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세금을 아끼는 건 좋지만 예. 가능하면 빨리 더 찾고 싶어 예. 하셔서 그래서 물어보는 게 예. 뭐 물어보냐면, 야, 연금 참 좋은데 한 해에 최대한 꺼냈으면 얼마를 꺼냈을 수 있냐, 이거 질문 많이 하세요. 그게 이제 예. 소위 말하는 연금 수령 한도를 물어보시는 거. 한 해에 수령할 수 있는 한도를 물어보시는데, 예. 계산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55세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은 퇴직 한 해를 1년 차, 55세 이전에 퇴직하시는 분은 55세가 되는 해를 1년 차로 보시고요. 예. 첫 해 1년 차에 연금을 얼마나 수령할 수 있냐. 예를 들어 퇴직금을 3억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를 분자에도 두시고, 첫 번째 나누기 11 빼기 1 하면은 10이 나오잖아요. 예. 3억 원에 10으로 나누면 3천만 원이 되고요. 그 금액의 120%니까 첫 해는 3,600만 원까지를 연금으로 연금을 찾아 쓸 수 있다. 찾아 쓸 수 예.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는 1월 1일 날 되는 날 잔고 있잖아요. 그걸 분자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11 빼기 2가 되니까 9잖아요. 9로 나누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 연금은 꼭 그렇게 연간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매월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거예요? 한도는 그렇게 책정을 해두고요. 예, 연간 한도고. 그 한도 범위 내에서 본인이 필요한 것만큼 꺼냈을 수도 있고, 회사에 따라서는 매달 일정 금액 정하고 수시 인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데도 있어서, 수령 방법은 이제 금융회사마다 조금 차이 나니까 예.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제 점검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예. 뭐냐 그러면, 혹시나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다닐 때 가입했던 시기가 2013년 3월 1일 이전이거나, 예. 퇴직금 받을 때 IRP 계좌에 넣잖아요. 그 계좌가 2013년 3월 1일 이전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분모를 11 빼기 1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를 11 빼기 6으로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 3억 원을 받더라도 첫 해에 11 빼기 6이면 5잖아요. 3억 원을 5로 나누면 6천만 원이니까 더 많이 찾을 수가 첫 해에 있네요. 7,200만 원까지 찾을 수 있어서, 그래서 내가 처음에 퇴직연금 가입한 시기, IRP를 가입한 시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더 많은 금액을 꺼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퇴직금 받을 때 이건 꼭 따져보자. 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인한테 퇴직금이 정말 중요한 노후생활비 재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을 받을지 고민 많이 하시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냅뒀다가 어디로 사라지는 것보다 연금 형태로 조금 관리하시면서 소득 공백기에 이거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쓰시면 상당히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김동엽 상무,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